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1월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가 정한 기초연금 운영 지침이 새롭게 갱정되어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 혹은 매가 대상인지조차 몰랐다던 분들에게 올해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기초연금 곳간이 비어서 없어진다더라. 통장에 1원만 더 있어도 전액 몰수된다더라. 자녀가 차 한 대 사줬다고 바로 잘렸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으니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뒤늦게 날아온 부적격 통보 한 장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여러분의 정당한 몫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의 개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월급이나 수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10원 한 장 벌지 않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도 제도상의 기준을 단 1,000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연간 수백만 원의 수령 기회를 통째로 날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신청을 놓쳐 그달치 연금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무심코 했던 통장 정리 한 번 때문에 수년간 쌓아온 수급 자격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제도의 설계 방식을 모르고 대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거나 건너뛰신다면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영영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 중 수천만 원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꼭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급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우리는 2026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점부터 명확히 고정해야 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인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과 비교했을 때 단독가구 기준 무려 19만 원이나 상향된 수치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을 대폭 높인 이유는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체 노임의 70%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반드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장벽은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탈락하느냐며 억울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바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소득평가액과 여러분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즉, 여러분이 10원 한 장 벌지 않는 무직 상태라 할지라도 보유한 집과 자동차, 예금 잔액이 정부의 특수계산기를 거치면 매달 수백만 원을 버는 소득자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의 계산 원리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12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 있다면 먼저 112만 원을 빼고 남은 138만 원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정부가 계산하는 근로소득은 약 96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그 가액 그대로가 월 소득으로 얹어집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기본 재산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공제해 줍니다. 똑같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더욱 엄격합니다. 20만 원의 가구별 기본공제 외에는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이자 소득까지 별도로 합산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환산액으로 월 약 60만 원이 잡히고 여기에 이자 소득까지 더해져 예금 하나만으로도 월 소득이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은 내가 가진 자산의 형태를 어떻게 분산하고 정부가 정한 이 복잡한 산식 속에서 어떻게 소득 인정액을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 아래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감으로 짐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확한 숫자로 대입해 보아야만 연간 411만 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원리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재산의 덫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침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가 무심코 행한 경제적 선택이 정부 전산망에서는 수급 자격 포기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실제 발생했던 세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맹정하게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탈락 사유로 꼽히는 고급 자동차의 역습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토지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지만 이 고급 자동차 낙인이 찍히는 순간 차량 가액의 100%가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효도 차원에서 4,500만 원짜리 최신형 전기차를 부모님 명의로 사들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어르신이 매달 4,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로 판단합니다.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을 수십 배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할 때 반드시 중고차 시세 산정 기준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을 준비한 노후 자금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금융재산의 습격입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나 퇴직금 일시 수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이 만기되어 통장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평생 아껴 쓴 노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 전산망은 이를 즉각적인 금융재산으로 고정합니다. 금융재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공제 혜택이 적고 환산율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에 대해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약 26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실제 은행이자 소득까지 별도로 가산됩니다. 만약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 있었다면 이 보험 만기금 하나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매달 나눠받는 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결정적인 전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장 대여의 비극입니다. 자녀가 집을 팔고 이사가는 과정에서 잠시 잔금 3억 원을 부모님 통장에 넣어두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돈도 아니고 손도 대지 않을 돈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지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오직 통장에 찍힌 숫자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을 따집니다. 3억 원이 입금되는 순간 소득 인정액은 수백만 원 단위로 폭등하며 수급 자격은 그 즉시 정지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나중에 이 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더라도 정부는 이를 재산 은닉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용처가 어디든 상관없이 부모님 명의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는 행위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경제활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시청자 여러분이 실제로 부유해지거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도의 기준선과 산정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산 방식은 매우 기계적이고 냉정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형태가 예금인지 부동산인지 혹은 자동차인지에 따라 정부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보유한 자산 중 정부의 계산기에서 가장 무겁게 측정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매년 411만 원의 연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이 단순히 운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시스템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해주지 않으며 오직 전산에 등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기계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기초연금 시후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소득 인정액 계산기에서 여러분을 탈락시키는 요소들은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구성한 필수 점검 리스트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들어와야 할 연금이 찍히지 않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대목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생일이 15일이라 하더라도 그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깜빡하고 다음 달에 신청하게 되면 지난 한 달치의 연금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하루의 지연으로 34만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반드시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고 생일 전달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10년 전 잊고 있었던 휴면 계좌를 즉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매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과거 직장 생활 때 만들었거나 비상금으로 넣어둔 소액 계좌들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합산하여 금융재산으로 잡습니다. 쓰지 않는 통장은 지금 즉시 해지하여 잔액을 주거래 통장으로 모으는 것이 소득 인정액 관리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증권 계좌 속의 주식과 펀드 평가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통장 잔고만 신경 쓰시다가 증권 계좌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처음 샀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현재 시장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직전의 평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의 해약 환급금 규모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은 전액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20년, 30년 넘게 부어온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은 환급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 현재 시점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금융재산 폭탄에 맞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자녀 명의의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와 보험 명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차는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전하고 보험료도 부모님이 내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가액 4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매달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변동되므로 기준선 근처의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등기부등본상 남아있는 짜투리 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산의 일부 지분이나 시골에 사두고 잊어버린 작은 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공시지가가 아무리 낮아도 토지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의 대상이 됩니다. 읍면변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본인도 모르는 땅이 재산으로 잡혀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7번째로 부부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두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부부 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남편 명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두 분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청 직전에 한쪽으로 급격히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미쳐 조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은행빚은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만약 65세 직전에 대출을 모두 갚아버리면 빚이라는 차감 항목이 사라져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된 이후에 천천히 상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9번째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의 공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만약 본인이 사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으로 분류된다면 공제 혜택이 적어 대도시 거주자보다 재산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10번째는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26년은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이지만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매년이나 내후년의 수급을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항목 중 본인의 상황과 대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메모하십시오.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매년 411만 원이라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셈이 됩니다. 내 재산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 없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시스템은 서류 한 장과 날짜 하루 차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는 기초연금 신청의 핵심 과정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이른바 신청 골든타임을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 박제하는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 신청주의 원칙에 철저히 따릅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일을 여러분의 연금 독립 기념일로 삼고 스마트폰이나 종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 달 말일부터 서류를 준비해 생일달 1일 아침 일찍 접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단 하루만 늦게 신청해도 그 달치의 연금액인 34만 원가량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이는 절대로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지급되는 총액이 411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산망에 숨겨진 나의 모든 금융 흔적을 찾아내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계좌들이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 금융권의 계좌를 샅샅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직장생활 중에 만들었던 적금이나 잔액이 소액 남아있는 증권계좌 혹은 해지하지 않은 옛날 보험 등이 모두 합산되어 여러분의 금융재산 가치를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자산은 정부가 여러분의 경제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휴면 계좌는 즉시 해지하여 잔액을 주거래 통장으로 합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신청달과 겹치면 일시적인 금융재산 폭증으로 판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만기 조절이나 연장 여부를 미리 은행과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만의 재산 명세서를 종이 한 장에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의 올해 공시가격과 모든 은행의 잔액 합계, 그리고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인 차량 가액을 수치로 정확히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부채 내역까지 꼼꼼히 기록해두면 추후 상담 공무원이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릴 때 어떤 항목에서 오차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소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정부의 계산 방식은 매우 기계적이지만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부당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필수 서류와 더불어 나의 상황을 대변해줄 증빙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이 있는데 전산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일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항목이므로 서류 하나가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 내역을 미리 챙겨 상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접수 창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복지 담당 직원과 대면하여 본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서류 작성을 실시간으로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 감액 부분이 특히 걱정되거나 심층적인 연금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전문가의 진단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더 명확한 해답을 얻는 길입니다. 어떤 창구를 선택하든 방문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 콜센터 135번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5단계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체계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승수급자로 확정되는 것은 단순히 매달 지원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고령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보완 장치들을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소식은 그동안 수많은 부부수급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식입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연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논리였지만 이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를 시작으로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30년에는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평생을 함께 헌신한 부부의 개별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감액된 금액을 받더라도 앞으로 수령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더욱 매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버론이라는 유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 제도는 의료비, 전월세 자금, 장례비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 2%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비상금 창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지만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든든한 해결책이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 수령액 중 일정 부분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두 연금을 전략적으로 병행하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경제적 보탬은 물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보완제입니다. 학교 등교 도움이나 공원 환경 정비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 활동비가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전액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일자리 사업으로 번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일 걱정 없이 온전하게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노후는 단순히 기초연금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제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퍼즐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맞추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여러분의 노후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당신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새롭게 개정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부터 내 소중한 연금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실수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실행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시청자를 넘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꼭 새기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베푸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평생을 헌신하며 세금을 내고 자식들을 키워낸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 혹은 자식들 보기 미안해서 신청 안 할래 라는 생각으로 망설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설계한 사회 안전망을 가장 올바르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장 잔고와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엄격하게 관리하십시오. 둘째, 만 65세 생일 달 1일이라는 신청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수하십시오. 셋째,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본인만의 짐작이나 주변의 잘못된 소문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매년 411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십시오. 스마트폰을 열어 생일달 1일에 알람을 설정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반 콜센터 135번으로 전화를 걸어 매 상황을 짧게라도 상담받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 풍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보는 머릿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주는 실질적인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평안하고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연간 400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금빛 가이드였습니다.